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가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1885년 일본이 내각제를 도입한 이후 사상 첫 여성 총리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 등을 부인해왔고 야스쿠니 신사도 정기적으로 참배해왔습니다. 때문에 새 총리 선출로 한일 관계가 어떤 변화를 맞을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 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봅니다. 최은미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1885년 얘기했는데 내각제 도입 140년 만에 첫 일본 여성 총리가 이제 탄생을 했어요. 뭐 일본 정치사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일 텐데 최은미 박사님께서는 이번 그 일본 신임 총리 선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네,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이제 저희처럼 이제 일본 정치를 계속 봤던 입장에서는 여성이라는 중요성보다는 사실은 일본 정치가 그동안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번 선거가 이제 그런 것들이었고 또 갑자기 총리가 바뀐 게 아니라 여태까지 쌓아온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바로 직전에 참의원 선거 7월에 있었던 그리고 작년에 중의원 선거 이런 것들 이런 커다란 국정 선거에서 일본 자민당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참패를 하면서 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였고 또 성향상으로 보면 온건 보수에서 강성 보수로 좀 바뀐 건데요. 네. 이러한 것들이 일본 내에서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온건 보수에서 강성 보수로 바뀐 게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꾀하는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비슷한 질문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여성 대통령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미국도 보면은 여성 대통령이 안 나왔고 일본도 지금에서야 이제 나왔는데 아까 이제 최은미 위원께서는 뭐 여성 남성의 차원보다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흐름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일본 특유의 정치 문화하고도 좀 지금까지 오랫동안 안 나왔던 게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네.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일본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할 정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본 정치를 생각하면 사실 세습 정치 네. 그리고 파벌 정치 지금은 파벌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사라지긴 했지만 네. 이러한 어떤 그 정치 문화 속에서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성의 역할 구분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이 정치나 공직에서 근무를 하고 진입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문화적이나 제도적인 장벽이 좀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역시 일본의 새 총리가 바뀌면 어떤 점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일단 1차적으로 생각되는 게 과거사 문제예요.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뭐 기본적으로 강경한 입장입니다. 2022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중국 겨냥해서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이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조가 최은미 위원님 보시기에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거예요. 기본 생각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외교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굉장히 단호한 표정과 이건 어떤 그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바뀌고 이거 니고시에이션 할 대상이 아니다. 네. 네네. 그런 이야기를 줄곧 해왔고 본인조차도 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해서 해왔던 인물이고 다만 총리로서 갈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깊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지난번 총재 선거,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사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겠다라는 거를 언급을 했고 또 총리로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히려
오히려 국내에서 반발이 굉장히 컸고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수위를 좀 낮췄거든요. 적절하게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지를 남겨놨군요. 네. 뭐 간다 안 간다라는 얘기도 하지 그러니까. 않았고요. 예. 근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고 반대 의견이 훨씬 많은 그런 사안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게 좀 나뉩니다. 그래서 반반 정도 된다고 봐도 그래요. 무관할 정도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게 마치 보수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이 그렇게 좀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뭐 한 나라의 그 리더라고 할 때는 자신의 지지층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아마 복합적으로 고려는 할 것 같은데 역시나 지지층을 다시 또 결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국가 전체 리더기도 하지만 정치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집단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는 같이 봐야 된다.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자, 총리 오르는 과정을 보면은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펼쳐나갈까 우리가 그 일단을 볼 수 있잖아요. 짐작할 수가 있는데 자, 자민당이 26년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다카이치 강경 노선에 반발해서 연정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결국 강경 보수 제2야당 일본 유시네와 연정을 수립해서 이제 집권에 성공을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다카이치 정권이 결국 강경 보수 틀에서는 벗어나긴 힘들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일본 유시네와 자민당은 사실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결을 같이 하고 네. 비슷한 생각 그리고 비슷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은 힘을 분명히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본 지금 국회 구성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여태까지의 자민당은 뭐 우리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중의원 참의원이 있는데 중의원 참의원 모두 일본의 자민당이 네. 절반 이상을 계속해서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민당 창당 이래로 올해가 창당 70주년인데요. 네. 창당 이래로 처음으로 중의원 참의원 다 절반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기존의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도 떼어져 나가고 네. 그 자리가 일본 유신회가 대신한다라고는 하지만 26년간 쌓아왔던 공명당과의 연정과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한 연정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성향적으로는 비슷해질 수 있지만 그러한 성향이 정책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기존과 좀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자민당이 혼자 할 수 있었던 일에 좀 나와 성향이 비슷한 정당들이 힘을 줬다면 지금은 다른 정당들까지 다 같이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정책적으로 어떤 투표를 시행을 하고 국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려면 아무래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 좀 펼쳐져 있다 보니까 국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자민당이 원하는 바 자민당 내에서도 다카이치처럼 굉장히 강경 보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온건 보수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합치고 다시 국회에서 또 의견을 합치고 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명당과의 연정일 때보다 그런 게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는 취지의 말씀이세요? 공명당은 일단 브레이크 역할을 좀 했었어요. 자민당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우경화될 때 그렇죠. 브레이크를 주고 네, 근데 이제 공명당도 바깥으로 나가서 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야당으로서 이제 또 예, 이야기를 할 거고 자민당 내에서 물론 이제 다카이치가 탑 리더로 섰다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예. 그걸 하나로 예를 들면 헌법 개정합시다라고 할 때 헌법 개정을 어디서 어디까지 할 때도 또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하나로 모으는 게 쉽지 않거니와 여기에 비록 새롭게 연정 파트너가 된 일본 유신회가 힘을 실어준다 하더라도 네. 국회에서 과반이 되진 않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다카이치 내각에서는 국정 운영이 매우 어려울 수 있고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총리의 임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총재로서의 임기가 있다 보니까 자민당 총재 임기는 한 번에 3년인데 네. 3번까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거죠. 근데 이시바 총리가 작년에 당선이 되고 원래는 3년 임기를 해야 되는데 1년 하고 그만뒀잖아요. 네. 그러면 다카이치의 임기는 이시바의 남은 임기 2년입니다. 그럼 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쇼부를 봐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네. 정말 이제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디에 걸 것인가. 그게 네. 정책일지 이데올로기일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쇼부를 봐야 된다는 건 승부를 걸어야 네, 된다. 승부를 이런 걸어야 뜻이죠? 된다는. 승부를 걸어야 되고 네. 자녀 임기 2년 동안 뭔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오늘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잠시 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말을 했고, 자 오늘 30일 뭐 경주 에이펙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열릴 거란 이제 관측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제 열리게 된다면 가장 그 테이블에는 어떤 의제가 올라갈 걸로 보세요? 우선 첫 번째 만남이고 다자회의 계기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카이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외교 데뷔전이자 지금 물론 이제 아세안도 있고 다 있지만 연이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외교 능력도 평가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한국과 일본 간에 기존에 합의했던 어떤 협력 의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던 안보 분야나 혹은 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지금 굉장히 힘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경제나 혹은 관세 뭐 공급망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겠죠. 네. 이어간다면은 이시바 총리하고 이야기했었던 지방 활성화라든지 혹은 뭐 청년 교류 이런 이야기들도 지속성이라는 네.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뭐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 경제 문제 분리해서 대응하겠다. 실용주의적 접근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정부끼리 맺어졌던 거 그거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리하고 이렇게 접합점을 마련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정상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력 기조를 유지해 가겠다. 그리고 물론 우리 뭐 어려움은 있지만 과거사 문제 등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분리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특히나 일본에서 이제 반일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일본 방문하면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에서는 또 혐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한국에 굉장히 날을 세울 거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에 오게 되면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노력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뭐 김 얘기도 하고 네. 한국 화장품 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한국 드라마 얘기도 했나요? 드라마 얘기도 예. 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게 친근감을 많이 보인 거죠.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이 기조 하에서 네. 앞으로 협력 의제를 또 논의를 해야겠죠. 자, 일본이 당분간 무슨 좀 큰 선거가 있습니까? 선거요? 예. 선거가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그게 다카이치 신임 총리 입장에서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 우리 정상을 대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네, 당장은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러면 네. 저 강성 지지층에서 또 요구하는 바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살피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중요한 임기가 4년 있긴 하지만 중간에 해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년 이내에 해산할 가능성도 있죠. 네. 지금부터는 한미일 관계 구도 속에서 한일 관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한미 관세 협상, 대미 투자 협상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일찌감치 확정을 했습니다. 자,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 이걸 뭐 따질 입장은 아니고 여하튼 우리나라는 최대한 미국의 요구를 우리 요구에 또 이렇게 잘 절충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방위비나 대미 투자 방식 포함해서 미일 협상 결과가요. 한미 협상 우리가 하는 한미 협상의 기준점 혹은 일종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 참고가 되는 사례이기도 하고 또 예.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이고 그리고 네. 미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라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네네. 그래서 물론 양자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네. 각각의 사례가 서로에게 참고가 될 거고 또 미국이 혹여 이제 좀 무리한 요구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정보 교류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면 네. 양국한테는 서로 이제 상호간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일본 이런 부분에서 계속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이런 사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큰 참고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정보 공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한 스텝 더 들어가서 대미 협상에서 한일 공조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국가 간 개별적 협상을 따로 이렇게 하는데 과연 공조라는 게 얼마나 가능할지 그거를 대응하는 미국의 입장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적 시각도 있습니다. 대미 협상에서 이렇게 두 나라가 같은 스탠스를 가지고 공조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물론 개별 사안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우리가 미국 대 한일 이렇게 가기는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혹은 참고를 한다든지 하는 네네.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서로 간에 네. 그게 뭐 좋은 사례일 수도 있고 또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 사례들도 있는 거니까요.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투자하기로 한 금액들이 네. 이제 재원 마련이 또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리고 여기에서 어떠한 국내적으로 실익을 얻을 것인가 하는 네. 부분들이 먼저 협상을 했기 때문에 또 참고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직접적인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직접적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랄까요? 이제 일본에서 뭐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이 먼저 협상을 할 때 네. 미국에서 여기까지 했는데 일본에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미국이 뭐 더 받지 않더라 혹은 예. 받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군사적 측면에서 한미일 협력 공조가 어느 수준까지 할지도 중요하고 또 상당히 이건 민감한 문제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유신회와 연정 합의한 거 보니까 평화헌법 구조 개정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최현미 위원님 일본 헌법 구조 무슨 내용이고 또 다카이치 총리는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되고 실현이 된다면 어느 수준까지 좀 변화를 갖고 가려고 할까요? 우선 헌법 구조라고 하는 거는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쟁권을 가지고 있는가, 전쟁을 할 수 있는가라고 네. 하는 것과 군사 행동으로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인데 일본은 이제 패전국이자 전범국이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를 지키는 것 이외에 전수방위라고 하죠. 그 이외에 전력을 사용할 수 없고 네. 전력을 보유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일본의 자위대가 있죠. 자위대는 전력으로서 헌법에 명기가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 이제 일본의 전력이라고 생각을 사실상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걸 명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위대는 전력이다라는 거. 그래서 자위대의 존재를 네. 합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기존의 전수방위 우리 일본이 공격을 당했을 때만 방어를 하겠다라는 의미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반격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본에서는 말을 바꿔서 이제 반격 능력인데 그 전에는 사실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사용을 했다가 네네. 표현을 바꾼 거죠. 이 반격 능력도 좀 애매한데 사실상 선제적으로 선제 공격할 수 공격도 있다. 가능하게 그렇죠. 그런 이제 엄청난 의미로도 차이인데. 그렇죠. 이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 하지만 사실상 얘기하는 거는 전수방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일본에서의 설명은 있지만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 먼저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질 정도로. 그래서 이러한 반격 능력 그리고 전력 보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이번에 유신회와의 연정 속에서 제기가 됐고 이걸 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근데 사실 이걸 이루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경우에도 우선 그 국회에 중의원 3분의 2 네. 그리고 참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요. 아, 헌법 개정이네요. 네, 참. 헌법 개정을 예. 할 때.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국민 투표를 붙여야 되는데 국민 투표를 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절차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장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추진하면 대한민국이나 중국 같은 주변국의 반발도 대단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 다른 나라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나라의 헌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없는데 어쨌든 영향을 미치니까요. 국내 네. 일본 국내적으로 통과하는 게 1차적 문제란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한국도 물론이고 이제 네. 주변국들에서 우려를 상당히 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자, 연정 합의문에는 방위 장비 수출 규제 철폐하겠다 이런 내용도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일본이 국제 방위 장비 시장 경쟁에 뛰어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와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한편으로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일 방산협력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더 무게가 더진 겁니까 이거는? 둘 다 이제 뭐 각각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한국에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네. 그 수출 규제 철폐라고 하는 게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여러 조건들을 없애겠다라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군사적인 분야에서 일본이 굉장히 이제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스텝이 뭔가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한국이 굉장히 방산 분야에서 굉장히 우리가 경쟁력이 높은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한국에게 글쎄요, 뭐 기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경쟁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공동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쟁 속의 협력? 제3국의 예를 들면 예,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예, 테니 예. 여기에 대한 공동 뭐 개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같이 또 협력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는 보는데요. 네. 군사 분야는 사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좀 벽이 높다 여기 보니까 있고 민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를 이제 강제 병합했던 그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 요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관련되는 거. 트럼프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늘리고 미국이 이제 좀 그거를 부담을 덜려는 이런 기조가 계속 있잖아요. 이런 기조를 보이는 와중에 만약 안보 면에서 군사 면에서 한미일 수준이 아니라 미일 어떤 안보 밀착이 더 심화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미일 안보는 굉장히 밀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죠. 여겨지고요. 다카이치에 지금 계속해서 발신하는 내용들이나 그리고 기존의 아베의 지금 계승자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또 부분이 우리한테 긍정적인 게 기본이겠지만 네. 아까 우리가 지금 말한 그 민감한 문제 부분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거죠. 네,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한미일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네네. 여겨지고요. 그러한 우리가 이거 뭐 미일 간의 관계를 좀 견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네. 또 한국의 입장에서 봐서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안들이 있다면 너무 우리 없는 곳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도록 네. 계속해서 긴밀하게 또 논의를 하고 한미일 속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다자협력이라는 차원에서도 한국이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견국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한미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협력 기조도 유지를 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미 관계도 그렇고 미일 관계에서도 어쨌든 대한민국이 배제되거나 그런 그 일은 없도록 우리가 최대한 외교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자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다카이치 내각 정책 방향 읽을 수 있는 게 일본 유신회와 이제 연정 합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 스파이 방지법이 있어요.
스파이 방지법 이건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거는 네.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좀 더 깊게 봐야겠지만 아마도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좀 영향이 좀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 경제 안보 담당 대신이기도 했고 이게 또 한국을 타겟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일본 내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중국이라든지 네, 네. 중국과의 어떤 교류 속에서 정보를 빼가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많았던 걸로 네. 알고 있고요. 그런 게 또 중국만을 타겟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네. 그 외국인들 이런 뭐 정보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한테는 학술 교류라든지 혹은 뭐 기업이나 기업 간의 기술 제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할 때 규제가 더 강화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지금 일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혹은 뭐 과학기술 차원에서 AI, 뭐 5G 다양한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다 사실은 정보와 관련된 얘기고 또 그 안에서 기술 제휴, 기술 정보 이런 차원에서 일본에서 아마 투명성, 뭐 보안 심사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한테 비용적인 측면의 부담도 있을 수 있고 네네. 일본과의 교류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좀 절차가 좀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향후 한일 관계 내다볼 가늠자 가깝게는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저런 국제회의에서 만날 텐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내년쯤에는 그 자체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한 어떤 특별한 계기를 잡아서 양국이 정상회담을 제대로 한번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는데 뭐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양국이 한일 양국이 이렇게 해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찾아갈 걸로 보인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과거사 문제는 너무 어렵고요. 네네.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태까지 우리가 방법을 사실 못 찾은 거기는 한데 그 기조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또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부 간 기조는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속에서 사실 우리가 아직 일본한테 받아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남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너무 지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덮고 가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본 내외 그리고 정부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정치 이벤트는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하면 네. 아마 한중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한번 해야 돼서 예. 그게 올해가 이번 횟수가 그 일본 호스트라서요.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다카이치 총리를 주체로 해서 네. 한일중 정상회의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어떤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